예,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중요하다는 거 하나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셀프 프리피케이션, 자정작용이라는 뜻입니다. 자, 하천이나 호수가 제가 지난 시간에 의암에서 오줌을 누면 1km 정도 후에 그 하류로 흘러가면은 저의 오줌의 성분들은 다들 제거돼 버린다, 흔적도 없이 제거돼 버린다라고 했죠. 그게 뭐냐면 난강 자체가 바로 자정작용의 능력을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염이란 자정작용의 한계를 넘어서는 농도의 집중 현상을 오염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볼까요? 자, 하천이나 호수가 생활하수 공장가스 등에 의해서 오염되어도 그대로 상당한 기간 동안 방치하게 두면 자연히 자기 스스로 깨끗한 원래의 상태를 돕니다 라고 했죠. 그 원인들로 해서 물리적 작용, 화학적 작용, 생물학적 작용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걸 한 번 더 넘어가고, 자, 우리 자정작용에 대해서 분해지대, 부패지대, 회복지대, 청수지대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었죠. 자, 오늘은 다시 예를 들면, 죄송한데 내가 또 의암에서 오줌을 또 이렇게 누게 돼요. 자, 그때 하천의 한 곳의 오염물로부터 오염물질이 유입돼서, 오염물질은 오줌, 하류에서 완전히 혼합되었을 때 수질 농도는 물질 수지 원리를 이용해서 다음식으로 구한다. 별거 아니에요. 자, 보면 내가 보면 이게 믹스라는데, 그 혼합이라는 말을 영어로 쓰면 mixture. 우리 저 커피 보면은 커피 알갱이, 그 다음에 크림, 설탕이 다 녹아져 있는 거 우리 믹스처라고 그러죠. 믹스처. 자, 혼합되었을 때의 농도는 요게 얼마가 들어오든 두 개가 들어오든 합쳤을 때의 농도랑 같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요걸 뭐라 그러냐면 물질 수지의 원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러운 또 예를 들면 오줌의 농도, 그 다음에 오줌의 유량 얼마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원래 남강을 흘러갈 때의 농도, 원래 남강의 유량은 오줌의 유량, 그 다음에 남강의 유량 곱하기 했을 때 이 시행값을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오줌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암모니아나 질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농도를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즉 유입되는 거는 유출되는 거랑 똑같다라는 게 바로 물질 수지 원리예요. 물질 수지의 원리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자정상수라는 게 있는데, 아까 자정이라는 말은 영어로 셀프 퓨리피케이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자정상수는 제포기계수가 뭐냐 하면 산소가 포기라는 말이 아까도 나왔었어. 그게 뭐냐면 영어로 aeration, 폭기라는 말도 써요. aeration 혹은 포기라는 말도, 포기가 기버, 어벤더 이런 말 말고 포기라는 말은 기체를 집어넣는다, 주입한다. 그래서 제포기 계수와 탈산소 계수는 물속에 있는 탄소가 밖으로 나오는 계수를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상수값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가 들어가고 나오는 것들을 각각 제포기 계수, 탈산소 계수라고 한다. 그래서 하천에서는 제가 DO가 높으면 깨끗한 물이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물이라고 그랬어? DO야. 야, DO, BOD 말고 COD 말고 DO. 산소가 녹아있어야지 깨끗한 물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자정상수 F는 K1분의 K2라고 한다. 그죠? K1분의 K2라고 한다. 그러면은 F 값이 크면 클수록 자정작용이 잘 일어나나요? 오케이, 맞습니다. 왠 줄 알아? 제가 산소가 녹아 들어갈 때는 폭포나 분수가 정말 잘 산소가 녹아 들어간다 그랬죠. 산소가 녹아 들어가면 깨끗한 물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F 값이 크면 클수록 자정작용이 잘 돼요. 자정작용이 잘 된다고. 산소가 녹아 들어가서 좋아. 근데 내가 안 되는 게 있다 그랬지. 뭐냐면 광합성 작용을 하는 녹조가 많을 때에는 20도 C 상태에서의 물의 산소 농도가 11, 12까지 올라가면 좀 과학화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깨끗한 물이라고 할 수 없어요. 대신에 20도, 난 좀 커피를 마셨는데 여기다 물을 가득 채워서 내가 여기다가 산소를 녹일 수 있는 포화량은 약 8에서 9 ppm 정도 돼요. 그럼 8에서 9 ppm에 가까운 물이 깨끗한 물이에요. 왜냐하면 산소가 들어가면 유기물질을 산화시키기 때문에 깨끗한 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또 중요한 거 하나. 자, 여기 보면 오염물이 유입되면 자전 단계를 거쳐 자전 작용이 일어나나 호소나 저소지는 체류 시간이 길고 정체 수역이므로 산소의 제공기 공급량이 적기 때문에 자전 속도는 잘 혼합되지 않고 느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층 현상 줄치고 성층 현상 빨간 표시 하나 기호야 빨간 표시 돼 있지? 성층 현상 빨간 표시 돼 있지? 자, 빨간 표시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층 현상은 영어로 stratification이라고 해요. 뭐라고? stratification.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성층 현상은 호소나 저수지. 댐도 호소나 저수지예요. 그러니까 성층, 층이 생겨. 층이. 다른 거 아니야. 층이 생기는 거야. 수심에 따라서 온도 변화로 인하여 물의 밀도 차에 의해서 발생한다. 자, 뜨거운 물은 위로 올라가. 그러면 물이 언제쯤이 제일 무거워? 4도씨가 제일 무거워. 그럼 4도씨 물은 밑으로 가라앉아. 그래서 층이 생기는 거야, 층이. 그지? 뜨거운 물은 위로 올라가. 뜨거운 공기도 위로 올라가. 찬 공기로 밑으로 와. 그래서 지금 이것을 촬영하고 있는 며칠이지? 오늘 8월 6일. 오늘 8월 6일에도 지금 비가 와요. 왜 그래요?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 찬 공기는 밑으로 내려와. 요 접점 시간, 요 접점이 되는 데가 우리 중부의 기압골을 형성을 하기 때문에 그때 비가 내리는 거지. 그죠? 자, 뜨거운 것은 위로 올라가, 찬 것은 밑으로 내려가. 그래서 4도씨 물이 밑에 있어. 그래서 층이 저수지가 잘 섞여야지 물이 깨끗해지는데 층이 형성이 돼버리면 물이 섞이질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층이 생긴다고 해서 성층 현상이야. 영어로는 stratification. 저수지의 물이 수심에 따라서 여러 개의 층으로 분리되는 현상을 성층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끔씩 토목기사 2차 문제에 나와. 성층 현상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와. 자, 그때 보면 순환대, 변천대 그리고 정체대로가 나타나는데 요거는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그림. 성층화에 대해서 성층화. 자, 여름 동안에는 나왔죠. 요만큼이 정체되죠. 왜냐하면 여기는 온도가 낮은 물이 밑에 그냥 가만히 있어. 정체돼. 순환대는 뭐냐 하면은 낮에 햇빛이 들어가지고 위에 온도가 뜨겁겠죠? 위에 온도가 뜨겁잖아. 그럼 열이 여기까지 딱 오잖아. 여기까지 오잖아. 그죠? 근데 밤에 되면은 어떻게 돼? 위에가 뭐 열대야 빼고 위에가 어떻게 되나? 쌀쌀하지? 그럼 따뜻한 물이 여기 있겠지? 그럼 위에 물이 먼저 차지겠지. 그럼 차진 물이 여기 이렇게 순환돼서 올라가고 여기 밑에 있는 따뜻한 물이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깊이가 깊으면 정체된 물은 움직이지 않는다. 여름철에는. 그죠? 자, 봄과 가을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은 자, 바람도 불어. 봄, 가을에는. 그래서 온도가 자, 봄, 가을에는 왜 새벽 같은 데는 4도 같은 게 되잖아. 4도 정도 되지? 그지? 그러면 위에가 4도 정도 돼. 그럼 아까 내가 4도 정도 되는 물이 제일 무겁다 그랬잖아. 걔네들이 여기가 7도 정도 돼. 그럼 4도 되는 물이 쭉 밑으로 내려와 버려. 그러면 바닥에 있는 물이 위로 올라가. 그죠? 그래서 물이 아래 위가 연직순환을 일으켜서 이게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바뀌죠. 요거는 여름철이고 요거는 봄, 가을이고요. 그래서 수온을 보면 자,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에서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용존 산소 농도는 낮아진다.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용존 산소의 농도는 낮아진다. 자, 헨리의 법칙. 이산화탄소가 찬 맥주에 많이 녹아있죠? 그래서 맥주를 뜨거운 데 갖다 놓고 딱 버리면 어떻게 돼요? 맥주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튀어나오죠. 그래서 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오르지.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수온이야, 수온은 공기중이 더 차갑죠. 0도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0도야. 여기 대기가 0도야. 이 수심이야, 이쪽이. 그럼 앞에 0도니까 쭉 하다가 밑으로 갈수록 따뜻해지는데 그물이 일정하게 쭉 4도까지 딱 돼 있죠. 4도 딱 돼 있잖아. 근데 표면이 차니까 어떻게 되나? 대기가 차니까 얼음이 열지. 근데 밑에 나가면 물고기가 살지. 그래서 얼음 낚시하면 밑에는 물고기가 막 살잖아. 그지? 얼음 낚시 겨울에 하다 보면 위에가 얼음이 얼지. 그지? 위에는 0도, 밑에는 어떻게 되나?
4도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온 분포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름을 볼까? 여름을 보면은 여름 위에는 어떻게 되나? 한 25도 되지? 25도 되지? 그러니까 어찌 되나? 25도 되니까 밑으로 가서 시원해지잖아. 그지? 밑으로 가면 시원해지잖아. 그죠? 자, DO 농도를 볼까요?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DO 농도는 여기 온전산소 농도예요. 그래프가 볼 때는 X축이 뭐를 뜻하는지 봐야 돼요. 자, DO 농도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DO 농도는 낮아진다. 헨리의 법칙에 의해서 맞지? 그러면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밑에가 위에보다 높으니까 DO 농도가 이렇게 바뀌는 거지. 자,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DO 농도는 어떻게 되나? 온도가 높지. 그지? 근데 여기 보면 어떻게 되나? DO 농도를 이렇게 표시해놨지. 잘못 표시했다. 그치? 잘못 표시해놨다. 그치? 어떻게 되나? 이때가 DO 농도가 훨씬 더 높다. 이거지. 밑에 쪽에. 근데 요 그래프를 우째 표시면 깊이가 있기 때문에 밑에 가면은 산소 농도가 녹아 들어갈 게 없다. 산소 농도는 어디서 왔다 갔다 하나? 이게 산소 대기 중이니까. 이게 물, 이게 대기, 물이니까 산소 농도가 이렇게 그려진다. 알겠지? 밑에는 공기가 없잖아. 밑에는 공기가 없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농도를 그리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름철이 헨리의 법칙을 따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기는 어디 있노? 이게 수면이야, 수면. 이게 수면이야. 이게 수면이야, 수면. 이게 수면이야. 여기서 공기가 막 녹아 들어가겠지? 그지? 그래서 상부에서는 공기가 많고 하부로 갈수록 공기가 딱 떨어진다. 이거지. 아시겠지요? 자, 그 다음에 한 점만 더. 그 다음 중요한 거, 부영양화. 별표 쳐있지? 자, 부영양화. 부는 무슨 뜻이냐 하면, 부자할 때 부자야. 부자할 때. 부산. 산이 많아서 부산이야. 부산의 부자가 부자할 때 부자고, 부산이 산이 많아서. 그 부산에 가보면, 어떻게 되노? 부경대학교 대형 캠퍼스 말고는 대학교들이 전부 다 어디가 있노? 다 산에 가 있지. 그지? 자, 이게 뭐냐 하면 부영양화는 우리가 조류를 키우는데, 조류가 플랑크톤이나 조류를 키우는데 영양염류가 너무 많아. 그러면 조류가 크게 돼 있어. 그래서 보면 호소에 있어서 영양염류가 적은 곳은 플랑크톤이 적고 투명도가 높은데 이때를 빈영양화 그래요. 사람이 빈약하다라는 말 쓰잖아. 그러니까 부하고 빈자는 서로 반대말이지. 근데 영양염류가 많은 곳에서는 조류가 많이 발생하지. 그러니까 하천에 가가지고 녹조 라떼 뭐 이런 말 쓰잖아. 거기는 다 그 수질을 체크해 보면 온갖 그 유기물질하고 무기물질하고 풍부해. 그러니까 오염이 되는 거예요. 농약도 들어오고 뭐 오염이 되기 때문에 바로 영양염류가 많은 곳이에요. 이때는 조류가 번성해. 자, 이때 이 지역을 부영양화라고 해요. 부영양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호수나 해안 지역의 각종 오염이나 기타의 원인으로 빈영양화에서 부영양화로 변화하는 현상을 유트로피케이션, 이걸 부영양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천에 가다 보면 녹조 많이 낀다 있지. 녹조 많이. 그거는 바로 부영양화가 진행이 돼가는 거예요. 거기가 수질이 안 좋아. 정체구역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 인은 P야, P, 포스포러스, 질소는 나이트로전. 이때 부영양화는 뭐뭐보다 커. 빈영양화는 뭐뭐보다 작다고 돼 있지. 그러니까 인하고 질소가 영양소야, 영양염류야. 그러니까 인하고 질소가 많은 데에는 빈영양화가 되고, 인하고 질소하고 탄소원이 많은 데에는 부영양화가 된다라는 거지.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갑니다. 자, 우리 이제 지금 배우는 챕터가 수원이에요, 수원. 경기도 수원이 아니고, 내가 뭐라 하더노? 로워터. 물을 끌어오는 데를 수원이라고 한다. 영어로 source water, water source라는 source, S-O-U-R-C-E, source라고 해요. 자, 우리 지하수는 순환수와 천연수로 구분합니다. 순환지하수라고 하는 것이 옳고, 순환지하수로 물의 순환 중 지하에 존재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 천연수는 물이 처음으로 공기에 접촉되는 기회를 가진 것을 얘기한다. 즉, 얘는 피약대수층이야.
그지? 그러니까 공기랑 접촉해 본 적이 없어. 내가 그래서 이걸 딱 때리면 용천수, 그 뭐라 하노, 왜 안반수, 용천수, 하이트, 그 다음에 물을 때리면 이렇게 물이 솟아오르는 데 있죠. 물이 솟아오르는 거를 바로 천여수라고 해요. 순환수는 뭐냐 하면 땅을 파면 우리 통상적으로 보는 우물물은 두레박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퍼올리지 않으면은 물이 이렇게 튀어오르지 않지. 그러니까 압력을 받고 있지 않은 거지. 그거는 순환수라고 한다. 자, 천층수, 얕을 천자야. 대지에 침입한 우수는 각종의 지층을 통과하는 사이에 그 성질이 변한다. 다시 깨끗해지기도 하고 혹은 망간이나 아니면 무기물들이 많아지기도 해요. 즉 대기와 지표에서 얻은 불순물은 점차 없어지고 동시에 지층의 다른 물질이 용이한다. 가끔씩 이걸 이 약수로 오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심층수는 천여수와 비슷해. 심층수는 대지의 정화장액으로 무균수는 거의 이에 가까운 것이 보통인데 수온은 사계절 일정하고 성분의 변화도 적다. 여러분이 두레박이 아니라 이거 뭐냐 펌프로 소문나는 펌프라면 물이 좀 겨울철에 따뜻하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한 번도 그쪽으로 오염물이 침투되지 않은 것을 우리 심층수라고 해요. 근데 이게 피압대수층이야. 비피압대수층. 여기 나오죠. 영천수의 지하수가 자연적으로 지표로 솟아나온 것이면 그 성질도 지하수에 준한다. 용천수는 제주도에 가면 용천수를 그냥 염소만 딱 수독해가지고 마시는 데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복류수는 지난번 말씀드렸죠. 낙동강이나 금강에 가면 모래벌이 있다. 그 모래벌을 사고를 이렇게 한사 딱 꺼내면 거기 물이 싹 보이지. 그걸 우리 복류수라고 합니다. 집수 매번은 물을 모으는 관거, 매는 매립할 때문에 자, 내가 물을 모으고 싶어. 근데 아까처럼 삽을 한 삽 이렇게 떠가지고 물이 싹 모이면은 내가 뭐라고 바가지로 꺼내야 되잖아. 그게 아니고 거기다가 관을 묻어. 그러면 요 관에다가 구멍이 조금 유공 파이프처럼 구멍이 나 있어. 그쪽으로 물이 쫙 모여가지고 우리가 우물을 파놓으면 그쪽으로 물이 다 들어와.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집수 매거예요. 뒤에 보면 그림 나옵니다. 자, 또 넘어가 봅시다. 자, 해수의 수원. 자, 해수를 담수화로 만드는 기술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증발법, 역침투법 혹은 역침투법을 요즘은 역삼투법이라고 많이 써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전기투석법. 전기투석법은 양이온, 음이온 교환막을 해서 해수를 통과시켜가지고 거기에 있는 NaCl을 치환을 해서 그 금속류에 있는 것들 치환을 해가지고 우리 담수를 얻는 방법인데 중요한 건 요즘 역삼투막법이 대체수자원으로 아주 사용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증발법은 알겠죠? 바닷물을 해서 끓이면 어째 되노? 소금만 남고 얘가 쭉 증발되지. 증발돼서 탱크 하나에다가 다시 얼음물 같이 온도를 낮추면 물이 다 고여있다고. 근데 증발법은 그냥 하면은 너무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드니까 압력을 줘가지고 60도에서도 물을 끓이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다당 증발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60도에서도 물을 끓여. 왜? PB는 NRT 이상기체 방정식에 의해 가지고 옆에 압력을 높여버리면 60도에서도 물을 끓여가지고 그 수증기를 이용을 해서 다시 냉각시켜서 물을 회수하는 방법이 바로 증발법. 역침투법은 우리 리버스 오스모시스에는 멤브레인을 이용해서 여러분 예전에 이 선글라스 비슷한데 비닐처럼 생긴 걸 셀로판 종이라 그러나? 셀로판 종이 안 맞나? 종이긴 종이인데 비닐처럼 생겼는데 셀로판 종이 있잖아. 네네. 셀로판 종이에다 물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밑에 물방울이 맺혀요. 그게 안 녹고 이렇게 딱 셀로판 종이 딱 보면 그게 멤브레인 막인데 거기다가 이렇게 이 바닷물 같은 걸 집어넣으면 밑에 물이 이렇게 맺혀. 그죠? 그래서 그때 할 때 여기 보면은 삼투막을 이용을 해가지고 물을 만들어내는 걸 우리 역삼투막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TDS라는 단위가 나오죠. TDS. 이게 Total Dissolved
살린이라고 해요. 살린. 그러니까 이 염 농도를 이렇게 토탈 총 디졸브드 녹아있는 살린, 살리너티, 살린. 그게 염이라는 뜻이에요. 염. NaCl도 염입니다. 소금도 소금염이라고 하죠. 그걸 우리 TDS라고 합니다. 토탈, 디졸브드, 솔리드 아닙니다. 살린입니다. 살린. 솔리드 아니에요. 살린. SALIN. 아시겠죠? 자, 이거 잘 몰라서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 하면은 수원까지가 끝났습니다. 자, 취수 조금 들어가고, 취수 좀 들어가고. 제가 맨 첫 시간에 외우라는 거 있었죠? 뭐야? 수원, 취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지, 급수. 외우잖아. 그냥 10년 한번 외우죠. 10년 한번. 바보라도 10년 한번 외우죠. 자, 취수가 보겠습니다. 취수는 물을 취한다. 물을 우리 진양호에 가면은 딱 취수탑이 두 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사천장 수장으로 가는 거고 하나는 진주시 정수장으로 가는 취수탑이 두 개 있어요. 가다 보면 저게 탑이긴 탑인데 하면서 이렇게 사람이 걸어가는 보드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탑을 하나 만들어. 그러니까 물이 그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좀 이따 그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파란색으로 했죠. 수원의 종류에 따라서 취수 지점을 선정하기 위해서 다음에 각 항을 비교 조사해야 된다. 자, 수원으로서의 구비 조건을 갖춰야 한다. 수리권 확보가 수리권이란 말은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자, 물이 전부 다 여러분, 물은 공공재 아니에요? 맞아요. 공공재긴 한데 수자원공사에서 만든 진양호에 있는 물은 내가 그 물을 취수하면 세금을 내야 돼요. 그걸 수리권이라고 해요.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수리권이라고 해요. 근데 어이씨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그거 그거 비 내 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요걸 밖에다가 우리 살아있다 영화 보니까 비올 때 밖에다가 그러면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써도 돼요. 대신에 댐을 만드는 데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그 진양호에 떨어진 물을 내가 한 바게트로 사용을 하면은 그 원수대 한 200원 정도 되는 돈을 원래 수공해 줘야 돼요. 수자원공사에. 그 댐의 주인한테 줘야 돼요. 그게 수리권이에요. 그 다음에 수도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안전 확실하여야 한다. 수도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비가 가능한 한 작아야 한다. 장래 확장을 고려할 때 유리한 곳이어야 한다. 상수도 보호구역의 지정 수질 오염 방지 및 관리에 무리가 없는 지점이어야 한다는 게 전부 당연한 말만 써있죠. 근데 내가 이거 파란색으로 칠했어. 왜 파란색이냐면 토목기사 시험에 5년에 한 번씩 이거 나와. 네? 그 상하수도 과목에 이게 나온다고. 그래서 내가 파란색으로 칠해놨어요. 한 번은 읽어보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진주 시민들은 진양호, 우리 호소에서 물을 취수합니다. 근데 하천에서 취수하는 지역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부산입니다. 대구, 부산. 자, 내가 이거 좀 왜 말씀드리냐면 대구하고 부산은 매일 싸워요. 물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대구 위에 뭐 있냐면은 구미 있잖아. 근데 구미는 뭐냐면 공장이 있지. 그러면은 야, 대구하고 구미에서 다 쓰고 버린 물을 갖다가 낙동강을 타고 남해로 흘러갈 때 그때 부산에서 물금에서 취수해가지고 그걸 수돗물 원수로 사용을 하거든. 그럼 부산이 대구한테 니네 물 좀 깨끗하겠어? 그럼 대구가 야 니네 위치가 지금 어쩔 수가 없잖아. 니네 지금 상류에서 물을 버리면 하류로 흘러가게 돼 있는데 그걸 왜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 그거 꼬우면은 대구에서 태어나든가. 그죠? 그게 또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덜란드하고 독일이 라인강이 흘러갈 때 독일이 상류 지역에 있고 네덜란드가 하류 지역에 있어. 독일이 네덜란드를 아주 우습게 보고 독일에서의 모든 독일의 BMW, 벤츠 이런 거 있잖아. 그 공장에서 만든 폐수들이 물론 처리는 하지만 라인강에 버리거든. 그 물이 흘러 어디까지 가냐면 네덜란드를 거쳐가지고 저 바다로 빠지거든. 네덜란드 사람들이 등산 보고 물 좀 깨끗하겠어. 야, 우리 죽겠다. 야, 이게 수질이 나빠가지고 그런 건데. 그죠? 그래서 라인강이나 낙동강처럼 하천에서 취수할 때에는 뭐가 있냐면 취수관, 취수탑, 취수문 등이 있다. 자, 취수관에 의한 방법은 딴 거 없어요.
파이프 묻어가지고 그냥 펌프를 돌려가지고 펌프를 도수관을 통해가지고 정수장으로 보내는 걸 우리 취수관에 의한 방법이라고 해요. 파이프 묻어가지고 있잖아. 너 저기 뭐냐 논에 물대 맞냐? 가물대? 그럼 어떻게 되노? 이 저기 주황색 비닐 같은 거 그냥 한참에 꽂아놓고 취수관 간단하지. 이 방법 잘 쓰질 않아요. 여기 취수관. 옛날에 이런 나무틀을 해가지고 여기다 물고기나 아니면 큰 미역줄기 같은 것들, 미역은 바닥에 살잖아. 뭐 해초 이런 것들, 큰 물고기들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펌프를 돌려버려. 펌프잖아. 그럼 어떻게 되노? 요 수도가 이만큼 되니까 여기까지 물이 차겠지. 그 물이 취수관을 통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겠지. 펌프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게 도수관이 되고 여기 정수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나무틀을 요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법 잘 사용을 안 하는데 요 취수관은 이게 취수관이라고 그래요. 요 저기 뭐냐 지난 지난 라인으로 그려진 요거 취수관이라고 그래요. 취수관. 그러면 여기 우물을 하나 파두면 물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들어오겠지. 그래서 펌핑을 해가지고 도수관을 통해가지고 정수장으로 보내는 걸 바로 요걸 한다. 근데 요걸 우물 정자야, 무조건. 도수정. 왜냐면 이쪽에 도수관으로 가야 되니까. 펌프. 대충 그 정도를 다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그럼 오늘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취수탑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